자, 오늘은 리액트 쿼리 퀵스타트 시간. 어쩌다 보니 퀵스타트 시리즈가 됐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버전은 Next.js 14 버전이고요. Next.js 퀵스타트 영상은 바로 이전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거 제가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쿼리는 5로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찾다 보니까 Next 14에서 디폴트가 SSR이 됐잖아요. 미래에는 리액트 쿼리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좀 의심 갖긴 하는데, 리액트 쿼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게 그 텐스택 쿼리잖아요. 텐스택에 이제 리액트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뷰 쪽에 조금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깊게는 오늘 안 들어가고요. 퀵으로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그 퀵스타트 문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쭉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고, 링크는 다 더보기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아요. npmi 텐스택, 예, 여기 텐스택이죠. 텐스택 리액트 쿼리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 퀵스타트 넥스트.js를 할 때 ESLint를 세팅을 안 해가지고 요거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npmi 텐스택 리액트 쿼리, 요거 제가 오늘은 코드 리뷰식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자, 기본 세팅을 제가 제가 한 리액트 쿼리 5를 이제 Next.js 14에 세팅을 할 때 한 3일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공부하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어쨌든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먼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Next.js 14에서는 이제 앱 라우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앱 여기 있죠. 좀 크게 할게요. 여기 앱이 있는데, 이 폴더에 괄호를 주게 되면은 이게 라우터로 동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경로거든요. 이 괄호 치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레이아웃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홈이라고 해놓고, 여기 이제 홈 첫 페이지고요. 그 홈에다가 이제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넣어놓을 때 레이아웃을 여기다 넣었거든요. 여기다 넣었는데 동작하지 않습니다. 리액트 쿼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레이아웃, 루트 레이아웃은 이 앱 바로 밑에 있어야 리액트 쿼리가 동작을 한다. 요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소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유즈 클라이언트를 붙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적용을 시키려면은, 저는 이제 레이아웃에다가 퀵스타트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리액트 쿼리 프로바이더, 이거 뭐지? 매뉴얼 미리 좀 봐셨던 분들은 이게 뭔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넥스트 14에서는 이 리액트 쿼리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이제 앱을 감싸는 형태로 우리가 그 컨텍스트 이용하는 거죠. 리액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감싸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넥스 14 버전이 나오면서 이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util 컴포넌트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 만들 때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유즈 클라이언트 붙여놨죠. 그래서 유즈 클라이언트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전체 레이아웃을 전체 감싸는 이렇게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감싸주고요. 요거는 조금 뒤에, 데브 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퀵스타트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여기다가 하면 안 적어놨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에다가 이제 이제 감싸는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를 감싸는 이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유즈 클라이언트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즈 클라이언트를 붙여야 되니까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유즈 클라이언트를 붙이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리액트 쿼리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 걔를 루트 레이아웃에 가져왔고, 루트 레이아웃에 리액트 쿼리 프로바이더로 감싸줬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별다른 설정 없이 리액트 쿼리가
전체 페이지에 루트에 그냥 다 감싸버렸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리액트 쿼리 프로바이더라고 제가 이제 util 컴포넌트를 여기 보시면 util 컴포넌트, util 폴더에다 넣어놨습니다. 뭐 어떤 폴더에 넣는지는 뭐 그거는 만드시는 분 마음이니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라우팅이 들어가는 소스 부분 있죠. 예, 소스 부분. 네,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앱이 앱 라우터 부분이고, 그 다음에 API는 외부 REST URL을 호출을 하는 그런 로직들을 여기다 넣어놨고, 그다음 전 util 클래스의 React Query Provider 요거를 컴포넌트를 넣어놨습니다. 요거 경로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util이라고 한 이유는 퀵스타트 문서에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만 설정을 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리액트 쿼리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어디다 저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우선 좀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투두. 자, 이렇게 됐고요. URL이 일단 홈 들어갔을 때는 이제 홈 나오고 어바웃 나오고 그 다음에 투두 나오고. 자, 요거 잠깐 요거까지 좀 할게요. 예, 아주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About라고 있죠. 예, 그래서 About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였고요. 투두로 들어가면 투두 페이지가 여기 안쪽에 페이지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투두 쪽에 이렇게 리액트 쿼리 이제 호출하는 거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페이지 작성을 했고요. 지금 여기 투두주 페이지에도 유즈 클라이언트가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 빼볼까요? 한번 빼고요. 자, 이렇게 빼면은 지금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가 유즈 쿼리를 불러올 수 없다. SSR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유즈 클라이언트 얘를 이제 페이지를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넥서스 14를 쓸 거면 리액트 쿼리를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넥서스 14에는 이제 SSR이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쿼리를 이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SSR로 동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이 퀵스타트 문서에도 그렇지만은 일단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쿼리가 뭐냐? 조회해 오는 거. 그 다음에 뮤테이션, 데이터를 수정 삭제, 뭐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면은 쿼리 인밸리데이션. 여기 글씨가 좀 작지만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쿼리 인밸리데이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면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요. 불러오는 걸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쿼리 인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맨 마지막에 데브 툴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서버 백단, 백단에 그냥 패치 조회를 해서 이제 불러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쿼리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 소스 여기 보시다시피 use query라는 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use query 안쪽에 필수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쿼리 키, 쿼리 키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요게 바로 쿼리 인밸리데이션에서 사용이 될 재조회해 라고 명령을 줄 키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to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쿼리를 실행할 함수를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를 한번 볼게요. 소스를 보시면 use 쿼리 사용했죠. use 쿼리에 이제 오브젝트로 이렇게 옵션을 넣어 주는데요. 여기에 필수 프로퍼티가 쿼리 키와 쿼리 펑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싱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감싸줬죠. 아까 이제 퀵스타트 예제에서는 이렇게 요 미리 생성된 펑션을 여기에다 그냥 넣어줬는데 저는 이제 한 번 더 화살표 함수로 이렇게 감싸서 넣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 두 개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리액트 쿼리가 왜 편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넥스트 14에서도 SSR을 이용하면은 요 서스펜스 이용하면은 네, 물론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예제는 안 나오거든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유즈 쿼리에 리턴 받는 게 이제 구조분해 할당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데이터, 이즈 로딩, 에러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을 해 가지고 변수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쿼리 날려서 받은 결과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호출하는 동안에 이게 로딩 상태인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에러인지에 따라서 변수를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렇게 하면은 요 변수만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죠? 그 리액트에서 그 결과값을 뭐 출력할 때 데이터가 널이고 뭐 데이터.점 렌스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걸 체크해 가지고 이제 로딩 중이 아니냐 막 이런 것도 막 아이고 귀찮아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넥스트.js를 안 썼던 것도 그런 이유도 있긴 했는데, 리덕스 뭐 이런 거 별로였죠. 자, 어쨌든 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딩 중이다, 에러다 이렇게 변수만으로 체크해서 리턴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딩 중인데 이제 데이터가 완료가 됐어. 완료가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아까 그 구조분해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고요.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즈로딩 어디 갔냐? 예, 이즈로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뭐 이즈 펜딩, 에러, 석세스, 패칭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유용한 거는 로딩이겠죠. 로딩. 예. 그러면은 이제 로딩에서 로딩 체크가 이렇게 변수 하나로 가능하니 로딩 중일 때는 로딩 아이콘을 보여준다든지 너무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 이미 다 실행이 됐지만 여기서 이거를 이제 로딩, 이게 지금 로컬이기 때문에 너무 빨라서 잠깐 보였죠 로딩? 그쵸. 예. 로딩 나다 없어졌죠. 네. 요거를 제대로 체크를 하시려면 F12 눌러서 네트워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 네트워크에 요거 옆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네트워크를 느리게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좀 느린 3G 하니까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3G로 이렇게 해놓고 클릭을 해볼까요? 링크 클릭. 이게 너무 이미 자 로딩 보이죠? 네, 조금 이제 느리게 네트워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로딩 보이고, 이 로딩이 자동적으로 리스트를 보여주느냐 끝나면 좀 기다려보죠. 좀 오래 걸리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편하죠? 네. 그래서 리액트 쿼리가 좋은데 넥스트 14 SSR 쓰면은 리액트 쿼리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괜히 공부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고민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쿼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펜딩 중일 때 아까 펜딩이었죠? 여기 이즈 로딩도 쓸 수 있는데 펜딩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즈 로딩도 쓸 수 있고 펜딩, 매뉴얼에는 펜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펜딩을 쓰는 게 맞겠죠. 제가 왜 이즈 로딩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코딩하다 보니까 그냥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리턴 안쪽에 아까처럼 이제 널 체크하고 널일 때는 뭐 로딩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쿼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 퀵스타트를 이제 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유즈 쿼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옵션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뮤테이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션은 이게 번역하면은 돌연변이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뮤테이션을 뭔가 이제 변경된 거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엔드 쪽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CQRX, 제 영상 중에도 좀 언급 몇 번 했는데 CQRX라는 게 있습니다. 커맨드 쿼리 리스폰서블 뭐죠. 예. 그게 뭐냐면은 조회하는 거하고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하고 로직을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게 되면은 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코딩 해보시면서 운영도 해보시면서 좀 감으로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어떤 그런 CQRS라는 패턴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액트 코리에서도 뭐 그거를 알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조회만 하는 거는 유즈 쿼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는 유즈 뮤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세밀하게 조회만 하는 거랑 이제 수정 삭제하는 거랑 세밀하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코딩을 하시면서 좀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화면의 변경이 일어났죠. 뮤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하고 나면은 다시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쿼리 인밸리데이션 항목이니까 그 뒤에 설명드리고요. 보시면은 유즈 쿼리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유즈 뮤테이션 훅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쿼리 키가 있었고 키를 지정을 해줬죠.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배열입니다. 네, 배열로. 그리고 쿼리 펑션을 이용해서 얘를 실행을 하죠. 근데 얘는 이 옵션에 따라서 최초의 페이지가 로드됐을 때 바로 로드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뮤테이션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뮤테이션은 페이지가 로드될 때 데이터 수정 삭제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디폴트는 유즈 뮤테이션 훅을 이용을 해가지고 뮤테이션을 생성을 해놨다면은 요거를 실행하는 로직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뮤테이션 요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요겁니다. 자, 유즈 뮤테이션을 이제 뮤테이션이라는 걸로 했고 요 뮤테이션에 있는 뮤테이트 하고 여기 안쪽에 변경할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넣어주면은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죠. 이 파라미터가 여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로 넘어오면은 여기 이제 여기 예제에서는 엑시우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호출을 하게끔 만들어놨죠. 이게 포스트니까 추가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즈 뮤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를 할 때는 그 변수로 유즈 훅을 이용을 해가지고 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뮤테이션 점 뮤테이트를 하면은 실행되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쿼리 할 때처럼 여기 예제에도 있지만 is success, is error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딩을 여기 뮤테이션 쪽에서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is idle 이런 부분들. 그래서 리프레시나 우리가 새로 했을 때나 뭐 리셋 등에 의해서 초기 실행하기 직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펜딩 에러 이런 거는 위에서 다 설명드렸죠. 보시면 되고 뮤테이션은 뮤테이션 뮤테이트를 이용을 해야 실행이 된다. 요 펑션이요. 요 펑션. 요 펑션이죠. 요거. 요게 이제 외부로 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화살표 함수로 그냥 이렇게 정의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뮤테이션 펑션에 넣어주시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부분은 코딩 안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쿼리 연습하시고요. 세팅하는 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구축하셔가지고 뮤테이션도 한번 세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뮤테이션 관련돼서 내용이 많긴 한데 일단 우선 넘어갈게요. 우선 넘어가고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쿼리 인밸리데이션. 쿼리 인밸리데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뮤테이트를 했어요. 뮤테이트를 했을 때 데이터가 이제 변경된 것을 이제 사용자가 변경했어. 그리고 이제 날렸어. 변경하라고. 그러면 다시 재조회를 해야 되겠죠. 재조회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밸리데이션입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깜빡하고 인밸리데이션 관련해 가지고 예제를 제가 안 넣어놔가지고 급하게 찾아서 다시 영상을 이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즈 뮤테이션 훅을 이용을 했죠. 이용을 하고 뮤테이션 펑션 만들어줬고요. 여기 보시면 유즈 뮤테이션의 온 석세스 속성을 프로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성공했을 때 조작이 데이터 변경이 성공했죠. 성공했으면 우리가 쿼리 한 번 더 날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쿼리 클라이언트 요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validate queries 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요 메소드에 옵션을 이렇게 넣어 주시는데요. 객체로 여기에 쿼리 키 하고 배열로 요거 id 요 뒤에는 이제 키가 아니라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포스트라고 돼 있는데 쿼리 키 아까 전에 그 쿼리 설명드리면서 쿼리 키 보여드렸었죠. 요거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배열의 두 번째 요소부터는 이제 옵션 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기는지는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핵심은 요 예제에서 여기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앞에 요 쿼리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invalidate queries라는 메소드가 요 쿼리 키에 해당되는 요거를 찾아요. 이제 등록이 돼 있죠. 걔를 찾아가지고 이 유즈 쿼리에 있는 쿼리 키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재조회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인밸리데이트 예제를 넣는 줄 알았는데.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뮤테이션 펑션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온서세스 보셨죠? 아까 전에 소스 온서세스 프로퍼티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성공했을 때 이제 그 결과로서 클라이언트 쿼리 인밸리데이션 요거에 아까 조회성 쿼리 키 그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더 있는데요. 사용법이 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에 보시면은 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요 뮤테이션 펑션, 요 뮤테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뮤테이트 할 때 실행할 때 얘를 여기는 뮤테이션을 이렇게 온 서밋에 바로 다이렉트로 호출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하나 이렇게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애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둘의 차이점이 여기서는 이벤트를 받고 여기서는 폼 데이터를 받죠. 그러니까 폼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온 서밋에 대한 이벤트 펑션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얘를 데이터를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버전업이 되면서 이 이벤트를 바로 넘기면은 제대로 동작 안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즈 뮤테이션과 뮤테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요.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로 3번 콜을 한다고 합니다. 3번 콜을 하는데 뮤테이트, 요 뮤테이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 뮤테이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만 실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리셋하는 법. 우리가 이제 뮤테이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뭔가 데이터 변경을 했는데 그럼 리셋은 어떡하냐? 온체인지 메소드, 셋 타이틀 여기 돼 있고 버튼 타입 서밋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요거를 이제 하나 더 만든 건데 우리가 뮤테이트를 했어요. 뮤테이트 좀 했는데 요거 있죠. 크리에이트 투도 요걸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변경하다 보면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 실패하는 케이스를 다시 강제로 리셋하는 이제 버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뮤테이션을 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에러가 났을 때 이게 클릭을 해서 리셋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라미스, 에이싱크죠? 비동기. 그거 이용할 때 뮤테이트도 있지만은 뮤테이트 에이싱크도 있다. 자, 자세한 기능은 우리가 그냥 빠르게 패스를 하자고요. 우리 퀵스타트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정도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리트라이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그 디폴트로 3번 호출한다고 했죠. 리트라이 이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시스트 뮤테이션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뮤테이션은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유즈 쿼리 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조회성 쿼리는 아까 지금 키 지정해줬죠. 왜 키를 지정해줬을까요?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데 보관하려고 사용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뮤테이트도 뭐 어딘가 이제 따로 저장해 놓고 재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on mutate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set mutation default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add to do라는 것이 실행될 수 있게끔 재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인데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왜 이해가 안 되냐? 이게 그 서버 SSR이랑도 좀 연관이 있고 서버 SSR 얘기할 때 나오는 부분이 이제 하이드레이트죠. 하이드레이트.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해서 저도 이제 감으로 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는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드레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백엔드 쪽에서 이제 프론트로 가져올 거 다 가져오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에 보여진 상태에서 이벤트들을 붙이는 작업을 하죠. 추가적으로 이제 붙여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하이드레이트를 이거를 다 가져온 다음에 한 번에 다 붙여줄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다 가져오는 도중에 좀 분할해서 이렇게 사용자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왜냐면은 디스플레이가 다 로딩이 됐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동작을 안 해. 왜냐면은 하이드레이트 중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들이 이제 HTTP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런 이렇게 UI 부분이나 먼저 보여주는 부분 미리 가져오고 백엔드에서 이제 하나씩 이벤트들을 붙여주는 작업, 요 작업들을 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론트 굉장히 어려졌어요. 자, 같이 공부합시다. 인밸리데이션을 조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인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쿼리 클라이언트, 유즈 쿼리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컨텍스트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invalidate queries 하고 요 유즈 쿼리 했을 때의 그 쿼리 키 넣었던 거 있죠. 네. 그 쿼리 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가 뭐냐면은 자 투두라는 쿼리 키를 만들어 놨어요. 유즈 쿼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invalidate queries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데이터 변경이나 조작이나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쿼리야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쿼리 재조회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재조회할 때 필요한 쿼리 키가 to도야 라고 했어요. 그때 예제를 한번 더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쿼리 클라이언트 invalidate 쿼리에 predicate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키를 필터링해서 재조회할 것이냐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쿼리 키가 to도주거나 요즘 0번지라고 하는 것은 키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0번지죠. 자, 쿼리 키의 0번지가 to도야. 얘 이렇게 3개. 일단 3개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쿼리 키 여기 이제 1번지에 있는 요 값의 버전이 10 이상인 거. 그러면은 얘 두 개만 재조회된다. 이렇게 필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죠, 기능이. 자, 이렇게 인밸리데이트 쿼리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브툴즈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데브툴즈를 사용하려면은 npm i 어쩌고저쩌고 데브툴즈 여기 i가 있는데 i가 필요 없지 않나요? D 옵션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세팅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패키지 좀 보면 알겠죠. 그냥 디펜던시에 넣었군요. 디펜던시 이게 디펜던시에 넣었고요. 데브툴즈가 이제 개발할 때는 유용하겠지만은 이 세팅부터 먼저 볼까요? 세팅도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프로덕션에서는 세팅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에 있는데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그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만들었던 그 컴포넌트 있죠. 그 컴포넌트 안쪽에
리액트 쿼리 데브 툴즈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뭐 볼게요. 실제 소스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유틸즈에다가 리액트 쿼리 프로바이더 이렇게 만들었고, 요 안쪽에다가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를 넣어놨죠.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쿼리 클라이언트 여기 안쪽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까 전에 npm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끝이에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데브 툴즈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나요? 이런 게 생깁니다. 네, 이런 아이콘이 생기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예제가 이제 불러오는 게 투두 하면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액션들을 결과값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브 툴이고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브라우저 데브 툴이 더 편해서 잘 안 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퀵스타트 한번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제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한 소스, 뮤테이션에 대한 소스는 조금 제가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유즈 쿼리, 투두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투두 만들었고, 투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외부 API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투두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API 폴더가 API 앱 util 이렇게 돼 있고, 프로바이더는 util에 있고, 투두 불러오는 서비스는 투두 ts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외부 호출하지 않고 그냥 프로미스로 리졸버 해가지고 리스트 2개 넘겨주게끔 제가 작업을 했고, 얘를 이제 투두 페이지에서, 이 투두 페이지에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get to do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요 소스에서 그냥 get to do 이렇게 해도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제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한번 퀵스타트 따라 해봤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쿼리키다. 인밸리데이트 하거나 뮤테이트 했을 때 재조회를 하기 위해서 투두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설명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시고요. 저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